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국회 연결하면서 마지막에 대권 주자들의 행보를 다뤄봤는데 특히 잠룡들의 행보가 두드러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싱크탱크를 띄우고 오늘은 또 대북 구상, 외교 구상을 또 공개하면서 여기에 또 이해찬 전 대표가 같이 함께 했다는 부분들이 많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새가 많이 이제 결집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건 일종의 이제 밴드웨고닝 효과라 그래가지고 편승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예. 1위로서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한 6개월가량 지금 여권의 후보로서 지금 이고 있는데 격차가 상당히 있는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편승하려는 그런 어떤 이 현상이 당내 곳곳에서 이제 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뭐 서울, 호남, 중진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같이 결속하는 그런 모양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이렇게 온다 그러면 친문의 일부까지도 사실상 이재명 지지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재명 지사 쪽으로는 고무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 그러면 아마 이제 한두 달 뒤에는 대세론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압도하는 그런 장면도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굳이 따져보면 세 명의 잠룡 가운데 지금까지 친문으로 가장 가깝다라고 분류를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해찬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닌 이재명 지사 쪽에 이렇게 자주 얼굴을 보인다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밴드웨건 효과가 정말 그것이 형상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친소 관계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본선에서의 어떤 이길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면 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실상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우리 후보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 지난해 이제 벌써 지난해가 됐나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될 때 상당히 친문의 지지를 받고 된 거거든요. 그리고 뭐 고공행진을 했었죠. 40%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하다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뭐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선의 어떤 본선 과정에서 담보할 수 있겠느냐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부의 어떤 회의가 이런 이 친문의 어떤 균열 뭐 이런 것까지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예, 여권의 이제 빅3 주자들 모두 지금 친문 진영과의 접점을 늘리기가 좀 과제로 보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에 이제 아무래도 여당 대선 주자들이 다 빠짐없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5.18 때는 이제 호남 표심에 좀 주력을 했다면 지금은 뭐 친노라든지 PK 민심에 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이제 유심히 봐야 될 지점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당내에 기반이 별로 없을 거라 그랬는데 어느덧 의원들이 이름을 내걸고 40명 가까이 이렇게 참석할 정도로 세를 늘렸다는 점. 그래서 제가 만일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라 참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서 누굴 지지해야 되는 입장을 표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모임에 가야 될지 아마 현역들은 좀 마음의 갈등이 많을 거예요. 또 여기도 하나는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뭐 인간적인 친송 지금은 지지 선언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쪽에 가더라도 한쪽에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찍힐 생각을 하고서라도 여기저기 가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있을 정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변신이 빠르다. 이재명 지사가 놀라운 게 이재명 하면 지금까지 전부 다 기본이잖아요. 기본 소득에 어찌가 다 했는데 갑자기 성장을 들고 나와 성장과 공정 공정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저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성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는 공정까지 합해서 포럼 이름을 성장과 공정 포럼을 하니까 변신도 빠르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느끼시는 게 제가 민주당 내에 이른바 친문들이 정말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세를 불려 나가면 이게 제어도 안 되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김관욱 교수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이제 그 친문의 입장에서는 대세론으로 굳어지는 순간 이게 그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그 정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당시 대표나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 앞에는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이회창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지지했던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당내 세력이 저렇게 형성된다면 어쩔 수 없이 굴러가는 측면으로 간다. 이게 여권에서는 앞으로 권력 그 구조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예. 5.18에 이어서 일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뭐 여권에서 워낙 큰 또 행사이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의 행보 거기서 보이는 메시지들의 이번 주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번에 야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뭐니 해도 지금까지는 잠행 중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날인가 내가 전화를 갖다 받았는데 예. 뭐 이런저런 뭐 인사차 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는데 예.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누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난 등장하겠다. 여야를 떠나서 예. 그렇게 등장을 해서 그의 국민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당 전체가 따라올 수도 있어. 오. 보수 야권에서는 김종인, 윤석열의 어떤 공감대 이것이 형성이 되느냐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지금까지 꼽혀왔는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별다른 소통이 없이 각자의 얘기를 하는 특히 뭐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 정도로만 이게 흐름이 이어져 왔다가 연락을 먼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보궐선거 직후에 뭐 만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을 했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저 4월 10일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4월 10일 이후에 지금 5월 달 들어서도 언론 인터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한 내용을 본다면 전화 오기를 기다리거나 뭐 이렇게 해석될 만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4월 10일 날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를 해서 이게 또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우선 들었고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모임이 불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월 10일 정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거나 어찌됐건 좀 정계 원로로서 또는 뭐 조언자 그룹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 거죠. 제가 짐작한 데는 윤석열 전 총장을 도와주고 있는 일부 그룹들, 원로 그룹에서 그것도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치적 조언 그룹에서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 게 좋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불발된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적어도 교감은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그렇게 급하게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서 지도받을 사안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걸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사람 간에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 총장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고 역시 예. 뭐 별의 순간이 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살아있다. 두 번째, 그럼 윤석열 총장 쪽에서도 적어도 다른 사람과 달리 다른 기존의 정치인들과 달리 김종인 위원장의 어느 정도 역할은 인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언젠가는 만나거나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이제 잠룡들 지지율 정체가 길어지고 있고 윤 전 총장의 자맹도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좀 다른 이름들도 거론이 된 것 같아요. 제1야당 중심의 좀 통합론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뭐 김동연 전 장관도 그렇고 최재형 지금 감사원장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좀 적절하게 표현되는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현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 원장 스스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분명히 띄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고 김동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분명히 이제 본인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야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분들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앞세워서 윤석열 총장 빨리 선택해라 압박하는
그런 어떤 빌미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두 분에게 정책 의사를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불쏘시개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금 김동연 전 장관을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나고 싶죠. 근데 네. 만나는 순간 보수가 떨어져 나가고 국민의힘당으로 가면 중도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있다 보니까 뭐 선택지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제3지대 가고 거기에서 힘을 구축을 하면 국민의힘당 어디 갈 수 없다.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먼저 선점을 제3지대에서 해라. 그리고 나랑 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선택은 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하겠지만 저는 뭐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대로 갈 공산이 매우 크다. 뭐 이렇게 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고 내일이면 이제 후보 등록도 마감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가 당대표 10명이죠. 되겠다. 이 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0대 1의 경쟁률 이렇게 치열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컷오프도 생겼고요. 5명을 추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게 현실화될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변화가 무서운 게 어느 진짜 그 보수 정당의 모든 관록과 경륜으로 대표되던 게 갑자기 분위기가 일순간에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10명 정도 뛰어들었다는 거, 면면을 보면 굉장히 새로운, 그리고 뭐 영선이라는 이준석 씨부터 해가지고 초선 의원들의 네. 놀라운 뭐 반응이라든지 화면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지 나와 보면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지역도 그렇고 원외 인사들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걸 보면 이 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변화를 향한 뭐랄까 이게 좀 뭐 몸부림이라 그럴까 이렇게 그 꿈틀거림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국민적 여망, 적어도 여야를 떠나서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정치판에 한 번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의힘이 오늘 기회니까 특히나 이제 내년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야당 지지 성향들은 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다양하게 지금 된 거고 저분은 이제 27일 날 다음 주입니다만 27일 날 이제 5명으로 줄어들고 그 5명이 6월 10일 날 한 분이 이제 정해지는데 그 과정을 보면 아시는 대로 뭐 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 30% 그리고 한 두세 번의 TV 토론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좀 역동적이 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국민의 힘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봐요. 최고위원 선거도 초선 돌풍이 이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일단 당대표 예비 경선은 당원 대 시민이 50대 50이고 본선에서는 당원이 70%입니다. 제1야당 지도부의 세대 교체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권의 지지자들은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힘당이 좀 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재보선의 어떤 승리를 받고 또 거기서 이제 가능성을 좀 받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지금 변화를 해라 뭐 이런 네. 얘기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많은 신예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지지자들이 중진들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었는데 사실 변화 못 시켰고 여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좀 젊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달성해봐라. 뭐 이런 이 목소리가 그 안에 깔려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의원 70%의 사실상 여론조사 30%고 여론조사 30%도 국민의힘당을 지지한다는 조건 하에 그거를 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거의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을 갖고서 지금 여론조사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실질적인 어떤 세대 교체를 할 만큼의 어떤 변화를 담보해낼 수 있느냐 당원들이 저는 조금 그건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 이렇게 조직적인 관리들이 된 분들은 자기들의 지향점들이 이렇게 하나 뭐 갑자기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와 결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저 어제 예.
지금 그 교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표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위원 저 후보군도 상당히 좀 언론에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대표는 한 명 뽑지만 최고위원 4명을 뽑잖아요. 예. 8명이 나와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전직 의원 정미경 전 의원 또 우리 잘 아는 김재원 전 의원도 전직 의원도 나와 있고 그러면 IT 뭐 전문가인 초선 의원 이영 의원 비례대표 이영 의원 나와 있고 또 그 스켈레톤 의원 그 국가 감독 출신인 이용 스포츠맨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1990년생 당협위원장도 나와 있다고 이렇게 다양하게 8명이 나와서 이 가운데 4명이 뽑힌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 경선에서 뽑히는 대표 1명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에서 뽑히는 이 8명 가운데 4명이 뽑히는 이 1명, 4명 이렇게 1명의 대표와 4명의 최고위원이 지도부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그 당권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심히 좀 이 최고위원 부분도 봐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 젊은 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세대 교체로 정권 교체 이루자. 네. 세대 교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이런 구호가 적어도 당원들에게까지 침투한다면 당원들이 이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이변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치 현실상 보면은 이게 다시 한번 돌고 돌아서 조직 대결 구도로 가면 신진들의 바람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뭐 양적인 전망이 엇갈리는데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금쯤은 전략적 선택을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다음 주제는 제가 두 분께 발언 기회를 공통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사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인사청문계획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죠. 이 인사청문계획서를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청문회를 이 표현은 제가 쓴 게 아니니까요. 깽판으로 몰지 말라라고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인사청문회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열리게 될 텐데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한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두 분께 차례로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 대한 총평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 보면 사고가 날 경우에만 법사위원장이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그러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사고가 났느냐 국회에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나의 국회법인데 또 관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원내대표가 되고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해도 당파성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이렇게 겸직이 될 때는 사실상 이렇게 사회를 안 보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죠. 하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이거를 이제 좀 간사에게 넘겼단 말이죠. 뭐 간사에게 넘기면 또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이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저는 그 이면에는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사회권을 넘겨서 그런 것보다는 이 법사위를 도대체 이제 우리가 또 원구성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 원구성의 과정 속에서 법사위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압박의 뭐 그런 의미가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법사위 야당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법사위가 갖고 있는 특권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모든 법안에 대한 자구 수정과 법체계 검토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법안들이 사실상 본회의 가기 전에 법사위에 들러가지고 그것을 통과받아야만 이제 본회의로 가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야당의 위원장들이 그거를 계속 이제 일종의 우리 말하는 뭉갠다. 계속해서 이제 늦추는 거죠. 그럼 이제 법안 처리가 그만큼 늦어지고 그것을 하나의 일종의 이제 지렛대로 해가지고 협상을 하는 그래서 원활한 입법 과정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자구 수정하고 법체계 검토권을 폐기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도 충분히 그 정도의 법률적 구성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본회의로 가면 되는 것을 여기 꼭 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는 법사위를 뭐 야당에 가져가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신영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뭐 국회법 해석이나 그다음에 뭐 사회권 논쟁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무의미한 거 이거는 뭐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근데 예를 들어 여당이 왜 이렇게
법안 99건을 단독 처리했고 그다음에 또 김호수 총장 인사청문 실시에 단독으로 하느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지난 국회에서 여당 간사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예를 들어서 야당이 요구하는 건 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온 국민이 알잖아요. 이거 하루 청문회 하면 김호수 총장이 바로 또 임명될 거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든 임명된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어요. 이것은 또 이 통과 의뢰로 넘어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적어도 정인과 참고인 중에 2-3명은 받아주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리 좀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양반 왜 정인으로 채택하려고 그럽니까? 야당에서 하는 거 봐서는 당시 그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니까 윤석열 총장 배제한 수사팀 만들자고 말했냐 안 했냐가 쟁점이 됐잖아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당시에 서울지검에 차장이었나 했으니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김호수 전화를. 그러니까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당에서는 한동훈 나오면은 다른 소리 할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는데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정의 받아주고. 그다음에 또한 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따지겠다면서 조국 그 흑수의 주자 기생충 학자 있잖아요. 서민 교수. 그런 사람 받아주고 권경혜 변호사 받아주면 야당에서 묻고 하다가 결국 돌고 돌아서 김호수 검찰총장 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강박관념 같은 게 있다. 제가 여당 간사할 때도 사실은 다른 데서 다 지도부나 청와대에서도 왜 야당 요구를 많이 받아주냐고 저한테 비난을 했지만 적어도 내가 여당 간사를 책임지고 야당으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결과는 똑같았다고요, 사실은.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건데 여당이 너무 경색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법사위 문제는 이거는 지금쯤은 풀어줘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 국회에서는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말할 논거가 몇 개 있는데 지금쯤은 일단 내부 구성 자체가 이게 18명인데 11대 6대 1이에요. 지금 법사위 구성 자체가. 11명이 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무소속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도 6석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법사위에서 발목 잘못 잡으면은 지금 국민들 눈이 얼마나 무서운데 야당이 못 견뎌요. 그리고 또한 패스트트랙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막히면 패스트트랙을 우회할 수 있는 루트도 있고 이런 다양한데 이렇게 법사위를 가지고 한번 차지했으니까 끝까지 못 내놓겠다. 제가 볼 때 안 내놓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면 제가 볼 때는 종국적으로는 오히려 여권의 손해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예. 끝으로 민주당 부동산 투기 관련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또 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 엇갈리다 보니까 시장에 좀 혼란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실 재보선 결과에 민심이 일부 나타났고 그것을 이제 반영하려고 하는 이제 당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특위 위원장도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어떤 감면 대상이랄까요? 이제 보유세 감면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이제 늘리는 그런 어떤 조치는 지금 합의를 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지금 나가는 출구거든요. 그러니까 출구를 막아놓으면 사실상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3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좀 감면을 해서 많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상당한 양이 공급이 되고 그것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그 이후까지도 다주택자를 보유한 분들은 책임이 그분들에게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징벌적인 어떤 세금을 맞아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유세 문제는 저는 잘 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상 소득은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지고 내는 세금만 오르게 되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문제가 예. 불편함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잘 찾아보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주택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사실상 가격 상승을 불러온 주 원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된 정책을 좀 유지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권 부동산 특위의 논의 과정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